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동화라고 하죠. 어릴 적에 옛날 한마디면 귀를 쫑긋 세웠던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죠? 또 세계 명작, 또 그림책 이런 걸 보면서 꿈에서 볼 법한 상상 속 이야기에 푹 빠졌던 기억도 있고요. 일상의 소소한 소재로 이런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면서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신 백희나 작가, 오늘 함께 만납니다. 동화작가 백희나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상이에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스웨덴에서 주는 상인데요. 그 린드그렌이라고 제일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그 삐삐 롱스타킹하고 사자왕 형제의 모험 같은. 삐삐 롱스타킹? 네. 말괄량이 삐삐? 네, 맞아요. 그거를 만드신 작가분인데, 네. 스웨덴에서는 이제 국민 작가로 추앙을 받는, 존경받는 작가라서 그 작가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예. 그래서 스웨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상금을 크게 만들어서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아동 문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만든 상이라고 해요. 상금을 크게 걸었어요? 네, 상금이 거의 두 번째로 세계에서 높은 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벨상이 제일 많죠? 네, 노벨상 다음으로 많은 상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좋다고 생각하면 6억 4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 언제 타셨어요? 발표는 그게 언제들 4월에 났던 거, 3월 말에 났고요. 네. 그리고 아직 시상식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죠? 네, 원래는 한 달 정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큰 행사로 한 달 정도 세레모니를 계속 축제처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다 취소가 되고 내년에 아마 내년 수상자랑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명씩 줍니까? 네. 한 명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아동문학 종사자니까 단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상금은 받으셨어요? 네, 상금 먼저 보내주셨어요. 목돈이 들어오셨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로서 최초죠? 그렇죠. 예. 아시아에서도 아마 일본의 초신타 작가 이후에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네. 주로 어느 유럽 쪽 국가들에서 수상자가 많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미권, 유럽. 예. 네. 우리 백희나 작가는 이 수상 되고 나서 훨씬 좀 바빠지셨죠?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많으시고 사실. 인터뷰도 있었지만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많이 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추스리느라고 좀 시간을 계속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작품도 계속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지금 좀 못하고 있었죠, 그동안은. 예. 건강 때문에? 건강도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구름빵 저작권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그 재판은 끝났던가요? 네, 끝났어요. 최종? 네. 그게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조금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찌 보면 우리 백 작가님의 첫 작품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데뷔작이었고 신인 작가였는데 그때는 그게 어떤 단독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책 단행본이 아니었어요. 또 북스라는 어떤 잡지 시리즈물로 나오는 것 중에 한 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 그러니까 양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신인이었던지라 뭐 이런 좀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잡지처럼 나오는 데에 거의 부록처럼 이렇게 회원들한테만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그냥 원고료만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리즈물 다른 작가들도 똑같은 계약서에 쓰기 때문에 형평성상 이거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게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면은 재계약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이건 북스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었고 계약서에도.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저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모르니까 작가들이 일단은 법률적인 용어고 특히 신인 때는 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따지냐는 식으로 이렇게 좀 까다로워서 일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리 없는 거죠. 잘못 보이면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이제 모르는 게 가장 문제죠, 신인들이. 그래서 아무튼 첫 작품을 그냥 원고료만 덜컥 받고 모든 저작권을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렸는데. 그것이 그때 뭐 단행본으로 그다음에 또 2차 캐릭터 산업으로 해서. 네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요. 매출은 저도 뭐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사실 그게 여러 가지 2차 저작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 뭐 애니메이션 파생 책으로까지 나오면서 제가 의도했던 작품을 의도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 다른 캐릭터들이 다른 이야기, 다른 배경이 돼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죠. 제가 생각했던 의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그걸 제일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송 결과는? 3심까지 했는데, 예, 안 됐어요. 최초 계약 그 자체가 워낙 좀 불합리했지만 그걸 어떻게 바로잡기가 어렵군요. 글쎄요, 저 생각 같아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저로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최초 그 구름빵 펴내신 후에 한동안 작품이 없더라고요. 네, 거의 7년을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창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뢰도 없었어요. 이렇게 창작을 해봐라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의뢰가 들어오는 일 같은 거죠. 잡지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라든가 기획된 기획물 같은 거 들어오는 일 마다 않고 막 하느라고 바빠서 뭔가 구상을 해서 창작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어쩌다가 이런 동화 작가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워낙 대학 학부는 보니까 그냥 교육공학이에요. 시청각 매체 교육을 위한 시청각적인 매체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미술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형평상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 하고 싶다 얘기를 못 하고 있었다가 교육학 쪽에서 사범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 쪽에 관심이 생겼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각적인 거, 이제 그림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어서 시각적인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잔인하고. 네. 그냥 이제 뭐 정의가 승리하지도 않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나 보면 나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저희가 배워왔던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이였을 때 배웠던 세상은 항상 정의가 승리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정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게 그리웠나 봐요.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매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전공이 교육공학이다 보니까 기획 쪽에서 일을 하게 됐고 기획으로는 좀 성이 안 찼어요. 적극적으로 제가 구현한 거를 그대로 시각적으로도 구현을 하려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하게 됐죠.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가셔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아예 전공을 하시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와서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그 학교에도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자면 캐릭터 애니메이션, 익스페리먼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뉘는데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서사적인 게 강한 쪽을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무브먼트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동화책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그 글씨가 좀 커다랗게
이게 적혀 있고 그리고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고 이제 우리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백 작가의 그림책은 별도의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좀 입체감이 살려져 있는 그런 사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애니메이션 그림을 바로 그냥 그리시는 게 아닌 거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으로 할 때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을 캐릭터, 주인공, 인물들을 다 인형으로 입체로 만들고 예. 또 똑같이 입체로 된 배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치를 하고 조명을 넣고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사진이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것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적절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그림이 될 때도 있고 입체가 될 때도 있고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할 때랑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을 만들고 배경까지 만들어서 딱 배치시켜 놓고 사진을 찍는 거랑 어떤 차이가 나죠? 그게 제가 말하긴 좀 뭐하죠. 독자가 어떻게 느끼냐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본인의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 이제 저는 좀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현실이 저는 고달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럴듯한 마법 같은 이야기. 어른이 보더라도 그럴듯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작은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더 이미지를 만들면 우리 현실하고 조금 더 비슷한 입체로 하게 되면 좀 더 그 이야기가 현실처럼 와닿지 않을까. 판타지가 현실처럼?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일단 되게 고된 과정이긴 한데. 뭐로 만드세요? 그런 걸? 그때 다르게 되죠. 이제 고전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지로 써서 입체를 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 최근 작품들은 주로 스컬피라고 이렇게 찰흙 같은 성질의 것인데. 스컬피? 네.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해서 굽게 되면 오븐에 굽게 되면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네, 그거를 좀 많이 쓰고 있죠. 네. 그거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드시죠? 네, 네. 그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데 그냥 그리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창작에서 이야기 만드는 게 그렇죠. 가장 그게 힘들고. 뼈대가 되겠고. 네. 제작 과정에서는 이제 그림이 더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이체로 만들어서 그걸 배치를 하고 조명을 넣어서 딱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순간 그 주인공이 정말 그 세계 안에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순간에는 이제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감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도 이렇게 매직이구나 이거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10편이 훌쩍 넘는 작품을 쓰셨잖아요. 네. 한 작품에 그런 그 입체화된 장면이 또 한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 소품을 만드셨다는 거네. 그죠?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동안 만드신 소품을 그럼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거의 다 가지고 그거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좀 전시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 이제 전시하기는 좀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생각만 하고 대략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그 소품 세트가? 세트를 하나만 그래도 부엌 식탁 보통 일반 가정에 있는 좀 한 6인용 가정 식탁 그 정도에 차리는 것 같아요. 와, 6인용 식탁 사이즈 정도. 네. 꽤 크네요. 그렇죠. 그거 다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만드는 그래서 이제 걸? 분리가 쉽게 만들어서 예. 좀 분리해 갖고 보관을 하고 있죠. 네. 특별히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뭡니까?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좀 다른데 최근작이 가장 이제 막내처럼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동동이 알사탕 주인공 동동이하고 나는 게다 뭐 알사탕에 나왔던 구슬이라는 강아지가 가장 좀 짠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첫 작품인 구름빵에서는 밀가루 대신에 구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상상의 세계. 그 다음에 삐약이 엄마에서는 고양이가 달걀을 먹었는데 병아리를 낳았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떠오르세요? 멍하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사탕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사탕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마음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딱
책상 앞에 앉아서 일처럼 이제 쥐어짜듯이 어떻게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자세로 해야지 뭐가 나오고요. 그 시기에 왜 이런 생각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돌아보면 그때 가장 저한테 절실했던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빵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심했을 때 처음으로 어른으로 쓰는 거잖아요. 시댁이라는 존재가 처음 생기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의 아이가 생기고 그렇죠. 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아픈 현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누군가 부모님 같은 전폭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의 보호를 받고 마냥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뭐 이상한 엄마 같은 경우는 저도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둘을 학교를 보내면서 느꼈던 이제 마음이 좀 표현이 된 것 같고 알사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아이가 저도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좀 그렇죠. 세계도 좀 독특하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쉽게 못 사귀는 걸 보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 큰 애가 이제 고2고 작은 애가 6학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책의 최초 독자였겠네요. 그렇죠. 네.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 반응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더미북이라고 스토리랑 어떤 디자인 같은 게 다 완성이 됐을 때 그 어떤 책의 형태로 된 백지 노트에다가 책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요. 그러면 그게 거의 이제 최종으로 나오는 그림책하고 그런 구성이 거의 100%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요. 읽혀봐요?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그게 저한테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읽혀봤는데 좀 시큰둥하면은 아예 출판을 포기하신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수준이면 사실은 저도 이제 안 했겠죠. 더미북을 접었겠죠. 그 이야기는. 근데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뭐에 초점을 맞추세요? 어떤 재미? 네, 감동? 저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뭐 마음이나 저의 어떤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제 그림책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르게 말하면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독자들이 어떻게 이 책 이야기에 빠져들지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재밌었으면 좋겠다, 일단. 예, 이게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글을 모르는 아이도 흠뻑 빠져서 책을 몇 번이고 보게 되는 이야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 보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얻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형화된 가족의 형태를 일부러 피하시는 건지. 네. 그 초기적인 구름빵에서는 이제 4인 가족이 등장하는데 네. 알사탕에서는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이상한 엄마에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다양한 가족 구성을 그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설정이 있잖아요. 이야기에서 주인공에 관한 설정이 있을 때 가급적 그게 모든 아이들이 자신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설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름빵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단란한 4인 가족이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그려져서 좀 많이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나의 신인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리고 이야기 구성상 그 4인 가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는 그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이게 다른 모습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양육자가 구름빵을 선뜻 내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슬픈 상황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아이가 보더라도 자신의 가족도 괜찮다. 그렇죠. 내가 가진 환경도 충분히 완벽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반영을 해야죠, 현실을.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것도 많고 뭐 입양된 것도 많고 하니까 다 괜찮은 거죠, 사실은. 네. 보통 몇 살 정도를 겨냥하고 작품 하시는 이런 게 있죠? 네.
작품마다 다른가요?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3살에서 5살 아이들 기준으로. 예. 3살에서 5살. 네. 특별히 고기를 겨냥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스스로 책을 잡고 읽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닐까. 글을 모르더라도 상관없는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3에서 5세가 메인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글을 이제 알게 되면 조금 더 내용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이 그림으로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네네.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고 그만큼 단순하고 이해가 쉬운 이야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의 이른바 동화책이라고 하는 것의 타겟은 비슷합니까?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동화책은 보통 이제 이야기책이라고 해서 텍스트 위주의 읽기책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림책은 그러니까 그림 위주의 그런 책을 그림책이라고 좀 구분을 하는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 안에서도 좀 더 작가의 어떤 예술 세계를 다룬 어떤 좀 더 작품 같은 예술 작품 같은 좀 심오한 내용도 있고 타겟 자체가 어른인 그림책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이 그렇게 잡혀 있고 3세에서 5세 네. 어린이. 그렇더라도 그게 연령대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다른 책이라면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책이라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권선징악, 뭐 해피엔딩 이걸 아주 일부러 강조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네네. 지금 일부러 그런 걸 피하시는 겁니까? 예, 교훈을 주는 얘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위험하다? 네. 왜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책의 교훈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경우가 그야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 좀 융통성 있게 살아갔어야 됐는데 어떤 하나를 배우면 이걸 갖고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다 맞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저는 제가 일단은 어떤 지침서 같은 거를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아이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집에 오면 또 부모님이나 양육자에서 가르침을 받고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좀 교훈 같은 건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출간한 작품들에 얽힌 사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다 그 책마다 스토리가 구구절절이 있겠죠. 있지만 가장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상한 엄마 만들 때 이제 시작을 우리 둘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거의 한 달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 있어야 되니까 저도 같이 병원 생활을 같이 하면서 구상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책이 완성이 돼서 가장 처음 나온 그 인쇄본을 받아볼 때 그때는 또 제가 아파서 입원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나는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의 내용도 전부 병원은 전혀 안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아이가 아파서 집에 조퇴하고 돌아오고 일하는 엄마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애가 집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죠. 네. 그 가장 최근인가 지난해 그죠? 나는 개다. 네. 거기에 그 구슬이라는 강아지가 나오는데 네. 진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구슬이라면서요? 예. 제가 키웠던 강아지였기도 했지만 이제 동동이가 알사탕이라는 책의 주인공의 어떤 동글동글한 느낌이었고 그 구슬이도 동그랗고 그리고 이 동동이가 맨날 구슬치기만 약간 시대에서 벗어난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구슬치기만 하고 노는데 얘가 좋아하는 게 구슬이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도 구슬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들어서 구슬이라고 지었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동화 그림책, 동화책까지 다 포함해서 그 시장은 점점 팽창하고 있죠? 그런 구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출판계가 옛날만큼 이렇게 잘 되진 않는 모양이에요. 하긴 출판이 아니라 요즘은 동영상이다 뭐다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인 작가들이 이제 데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책의 작품 수준은 굉장히 정말 놀랄 정도로 좋아졌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백 작가한테도 예를 들면 그 동영상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식으로 해보자는 의뢰 같은 게 오지 않나요?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뢰가 있었으면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 먼저 의뢰가 왔어요. 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외국에서 의뢰가 와서 뭐가 작업하고 계세요? 네. 애니메이션 지금 만들고 어느 작품을 있어요. 가지고요? 알사탕으로. 네. 혹시 이 외국에 그동안에 뭐 역사적으로까지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동화 작가 이런 분들 가운데 뭐 사표가 된다고 할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가장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제가 감동을 받고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작가는 피터 레빗이라는 그림책을 만든 비에트리스 포터, 옛날 영국 작가고요. 피터 레빗? 네네. 그 토끼. 네, 맞아요. 네, 그 옷 입고 나오는 토끼. 기억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토끼인데 옷 입고 나왔는데 그런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들은 많았지만 1800년에 나온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토끼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옷 입은 모습이나 의인화된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서 그 동물 정말 감동을 받았었죠. 네. 앞으로 그런 캐릭터를 하나 또 만들어내셔야 되겠네.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저의 주인공들이 피터 레빗 못지않은. 다음 작품은 뭐를 기대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추스리는 중이라 아직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했는데요. 이제 또 많은 독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 소재 같은 건 잡으셨어요? 막연히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절실한 내용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됐고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도 받았고 작품도 쌓였고 굳건한 위치라고 할 수도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와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힘없는 존재고 좀 무시받는 그 아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신 백희나 작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